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 산업을 보는 어떤 거시적인 이 시선이 넓어진 것 같아서 네. 앞으로의 또 이 인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의 큰 주제는 사실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냥 객관적으로 꼭 알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기업도 우리도 이거를 꼭 인지하고 해야 하는지. 네. 아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그 친구들 연령대 친구들이 네. 많이들 결혼했다라고 하셨어요.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네. 그 얘기는 괜찮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이가 울 때 네. 딸랑이로 이렇게 달래요? 아니면 유튜브로 달래요? 요즘은 사실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튜브로 유튜브로 달래죠. 보여주죠. 아까 또 질문 중에 제가 운전할 때 네. 과거에는 지도책 보고 했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네. 본다라는 말에 동감을 또 해주셨어요. 맞아요. TV를 주요한 그 필수 매체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가 더 중요한 필수 매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필수로 가고 있는 최정점에 달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어요. 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기업들은 혼자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기업 중에 우리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 네. 매각을 신고했죠. 그렇죠. 또 그 유명한 곳이. 미국의 최대 유통사죠. Sears. 네. 이 회사가 1800년대 등장한 미국의 최고의 공룡 기업이에요. 네. 그런 유통사도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반스앤노블,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이 서점 기업이 170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최대 도서 유통사입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거스른 채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대전환은 내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거슬 수 없는 변화인데 거스르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거슬 수 없는 변화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 변화를 캐치하고 네. 그 변화를 오히려 이끌어가는 기업,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기업에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션, 그것은 여러분들께 투자 관점에서도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하셨지만 6가지 파괴적 물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네. 책에 아마 자세히 보시면 네. 6가지의 이제 물결을 네.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맞아요. 6가지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 중에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초맞춤화. 이게 지금의 대전환 시대에서는 어떤 게 접목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에 담겨 있는 분석한 그 기업들이 아마 2000개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15개를 꼽은 게 파트 1인 거고요. 네. 그 파트 2는 어쨌든 그 2000개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6가지 경로로 완전히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초맞춤화였던 거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보통 금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저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도 네, 괜찮아요. 퇴근이 늦기 때문에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세요. 아니면 네. 종종 그래도 네. 다음날 쉬는 날이면 그래도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만나서 놀기도 하죠. 좋습니다. 네. 그럼 동료들 만나서 노실 때 보통 1차로 어디 가세요? 1차로 식당을 먼저 가겠죠. 2차도 보통 가시나요? 2차는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는 못 갔지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전제 하에는 호프집 정도는 갔던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카드가 알고 있다.
비자 카드는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비자 카드는 우리 여느 전통적인 카드 회사들이 네. 카드 발급해 줄 때 쿠폰집을 같이 우편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도 그 쿠폰집 한때는 지갑에 꽁꽁 갖고 다니다가 저도요. 1년 넘게 네. 안 쓰고 버리는 아시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일이 많았는데 미국의 비자 카드는요 이미부터 각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네.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은 그 쿠폰을 날려줍니다.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홍대역에서 지하철 요금이 결제됐네. 네. 오늘은 이 기자님이 보통은 댁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시간이구나. 네. 그럼 1차는 식당 가겠구나. 그럼 식당 쿠폰을 날려줘요. 식당 결제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호프집 가겠구나. 호프집 쿠폰을 날려줘요. 위치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조 기자님이 필요로 할 것 같은 그 쿠폰을 날려준다는 거죠. 초맞춤화된 서비스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보험인데요. 프로그레시브라는 미국의 한 2, 3위 정도 되는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왜 보험료는 다 같을까요? 운전자가 갖고 자동차가 가격이 비슷하면 보험료가 거의 비슷한데요. 2대 이상 있는 분들은 더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자동차 보험회사는요, 이 스냅샷이라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부착하게 해주고요. 네. 그러면 운전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주행 거리, 네. 급가속, 급감속,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네. 보험 가입하려고 연락을 하면 지금 당장 맞춤화된 보험료 상정을 해줘요. 마치 카카오뱅크에 5천만 원 대출을 요청하면 네. 5분 내에 저의 채무 상환 능력과 태도를 판단해서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맞춤화된 그 이자율로 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듯이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운전자마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초맞춤화 서비스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네. 초맞춤 배송, 네, 그것도 네. 초맞춤화죠, 일종의. 오. 그런 식으로 결국 이 디지털 기업들이 네. 초과속 파괴적 승자들이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히 이 비자 카드의 사례를 디지털 마케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듣다 보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기업,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자한테도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 책에 나온 지금 6가지 이제 파괴적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건 뭘까라고 읽었던 게 뭐냐면 네. 초실감화예요. 네. 초맞춤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는데 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초실감화는 주로 이제 영어로는 UX라고 많이 표현해요. UX요? User Experience. 소비자에게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해줘라. 네. 이 6가지 물결 중에 첫 번째가 사실 비대면화였는데요. 그 비대면화된 환경, 가장 대표적인 게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조 기자님 옷 같은 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입어보고 사세요? 배송 오면 입어보세요? 못 입죠. 배송 못 입죠. 와야 입죠. 어쩔 수 없이 그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뭐예요? 판매 후 경험이죠. 네. 근데 이 UX라는 것은, 초실감화라는 것은 비대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충분히 입어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초실감화 서비스예요. 네. 가장 제가 많이 들어드리는 사례고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인데요. 혹시 평소에 안경을 쓰십니까? 집에서 씁니다. 네. 그러면 그 안경을 온라인에서 사세요? 오프라인에서 사세요?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사죠. 그렇죠. 네. 근데 안경만큼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이유가 써보고 사야 되니까. 시력도 맞춰야 그렇죠. 하고. 내 네. 얼굴에 어울리는지. 그렇죠. 근데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증강현실 기술, 네. 소위 메타버스죠. 안경을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온라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경험을 먼저 제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온라인 쇼핑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판매 후 경험이었는데 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죠. 경험 후 판매로. 이게 초과속 파괴적 승자들이죠. 뭐 대표적인 예들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ESG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네. ESG 열풍이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 이 안전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안전교육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10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교육 의무화가 됐잖아요. 근데 단순히 의무화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교육 시키고 이게 아니라 네. 안전교육 과정에서 그냥 그 공장, 그 건설 현장 다녀와라 이거야. 화기 공장을 다녀와라. 실제 그 안전교육 컨텐츠를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받으면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어디서 위험한 그 돌발 상황에 놓일 수 있을지. 뭐 기중기가 있잖아요. 크레인. 네. 여기가 이렇게 뭐 철골 큰 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럴 때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먼저 다녀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 기술들을 먼저 도입해서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해줘라.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네이버 제페토라든가 이런 것들만 다 메타버스가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메타버스 기술들을 도입해서 네. 실감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실감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만큼 이제 대전환이 실감 나게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다음으로는 항상 하셨던 이제 부분인데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땡땡땡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앞서 출연하셨던 분들이 너무 멋진 단어들을 많이 써주셨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1시간 남짓 계속 들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네. 촌스러울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 조 기자님이 생각하는 김광석은 전봇대, 부제는 디지털 대전환의 리더. 아, 네. 무슨 생각을 무슨 했냐면요. 뜻입니까? 저도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지만 네. 이제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일반적으로 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산업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분명히 알아요. 알지만 디지털 대전환도 알지만 이끌어주고 네. 이 내용을 인지시켜주는 그 정보는 찾아보지 않는 한은 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직업상 찾아본다고 하지만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디지털 대전환으로 가는 길목에서 갈 수 있도록 네. 불을 켜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거창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촌스럽나요? 아니,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요. 너무 네. 직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전봇대 좋습니다. 네. 앞서 많이 하셨으니까 멋있는 네. 단어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네. 때 전봇대 앞에서 그 숨바꼭질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전 또 다른 생각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구독자분께서도 많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 10글자 내로 네. 짧게 좀 표현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의 부제죠. 부제 의문문으로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의문문. 의문문. 파괴할 것인가, 파괴될 것인가. 의미심장해요. 이건 네. 다시 봐도 네.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이 책의 요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시면서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은 누가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냥 편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전환의 시대, 투자 관점에서든 기업 경영 관점에서든 파괴를 할 것인가, 네.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파괴되게 둘 수는 없죠. 네. 이 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로 인해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김광석 교수에게 초가속이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초가속은 와닿네요. 네.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가 가고 속도의 경제가 왔다라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초가속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파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 물결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지를 판단해서 투자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제가 두 가지 더 드릴 텐데 네. 이걸 들으시면 책의 내용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경제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두 번째는 나에게 파괴자들이란 너무 파격적인가요? 말 그대로의 리더들이다. 이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은 쉽게 생각하면 그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각각의 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중평균이겠지만. 네. 그러면 그 각각의 산업 중에 어떤 산업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이고 어떤 산업은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회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회하는 산업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그런 산업들 혹은 그런 산업의 리더들이 소위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그 상회하는 산업, 상회하는 기업들은 이 파괴적 승자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들을 좀 찾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상회하는 기업을 찾는 눈을 좀 기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책임사란 나에게 책임사란 네. 학교다. 학교다. 네. 왜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책임사의 주인공이 됐지만 네. 평상시에는 제 이 자리에서 많은 핵인싸분들을 모셔서 많은 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이루었던 그 정보나 네. 그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은 성장시키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에게 책임사는 그냥 유튜브 하나의 시리즈가 아니라 저에겐 학교처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사를 통해서 또 저 말고도 훌륭한 그 주인공들, 핵인싸들을 뵈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제가 교수님 자리를 대신했는데 네. 스스로 배우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제가 왔을 때는 기자로서 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인터뷰를 보통 하면서 쓰니까.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 산업을 보는 어떤 거시적인 이 시선이 넓어진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앞으로의 또 이 인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뜻깊었고 네.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